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이며 지금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 대표를 맡고 있는 허경화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산업의 포스트 코리아 위기를 기회로 강연을 부탁해 주시고 오늘 자리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메트로경제 또 메트로신문의 이장표 대표님이야 강연을 초대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포스트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리아는 현재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상황이죠. 작년 말 올 초에 코로나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글로벌 팬데믹 상황으로 갈 줄은 사실은 크게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이 코로나 해결을 위해서 한국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진중하게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그동안 K-바이오 헬스 그리고 K-방역을 통해서 상당한 프로그레스를 만들어 왔었고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들의 포지션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글로벌에서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위상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검토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가 마스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벗었다 썼다를 많이 해서 먼저 오늘 강연하면서 일단 사회적인 거리가 인터오션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벗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의 혁신 성장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챕터는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의 가치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절감을 했지만 사실은 제약 바이오 산업은 국민의 보건과 건강권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플루엔자 또 여러 가지 질병, 암, 그 다음에 치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그동안 쭉 지속적으로 겪어오면서 아마 이번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팬데믹 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산업은 일반 상품을 주고받는 그런 산업이 아니고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의 보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대적인 산업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감염병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슈퍼박테리아, 다제네소 등등 사실 많은 문제와 우리들이 대처를 해야 될 거라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정말로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염병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필수의약품 예를 들면 지금 북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결핵이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 의약품을 우리나라 스스로 제조 생산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역량 확보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산업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약품의 수요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미 고령화 시대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의약품의 수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즉 처방약이 30대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이상 처방이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만성질환, 그리고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보통 얘기하는 CNS 약물들, 치매 등등이 우리가 앞으로 정복을 해야 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혁신의약품을 개발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접근성을 제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제를 갖고 있는 산업이 바로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의 건강과 보건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제약바이오 산업은 사실 그 자체로도 우리나라 경제를 앞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미래 동력의 그런 산업으로 그런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체 사이즈는 한국만 놓고 볼 때는 크지 않으나 전 세계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제약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반도체 산업 또는 자동차 산업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약바이오 산업은 아주 기술 지각적인 산업입니다. 즉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요. 또 통계에 의하면 우리의 일자리가 제약바이오 산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약바이오 산업이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의 산업이기 때문에 전방, 후방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관련된 산업이 동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아일랜드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는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산액은 70조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연구, 개발, 생산을 통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산업이 함께 성장을 해서 이렇게 큰 시장과 생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산업화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제약산업이,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했을 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그동안 우리가 조선, 철강, 석유화, 자동차, 그리고 전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해왔다면 아마 앞으로 10년, 앞으로 30년은 우리의 제약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리드해나가는 그러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내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약바이오 산업의 정책이 중요합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산업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번 슬라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합니다. 즉 품질, 가격, 유통, 모든 것이 다 조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약처, 미국의 FDA 이렇듯 의약품을 허가하고 시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규제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제는 궁극적으로는 우수한 의약품이 우리 국민들, 환자들한테 적시에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세스를 말하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감안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규제의 선과 촉진의 선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까 하는 것이 산업은 물론 정부도 같이 논의하고 같이 더 향상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산업은 정책적으로 굉장한 진보를 했습니다. 2017년에 시작해서 2018년에 8대 선도 산업으로 지정이 됐고, 특히 작년 5월 달에 우리나라의 미래의 중점 육성 산업은 바이오를 포함한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로 세 꼭지점을 정하였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 여기 보면 혁신신약, 의료기기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3배로 확대를 한다. 10년 사이에 3배로 확대. 글로벌 시장의 시장 점유율 6%. 결코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프로그레스를 가려면 바이오 헬스 산업을 우리나라의 내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훨씬 더 큰 포텐셜을 갖고 있는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우리 스스로 만든 국산 우수한 신약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 2018년 87만 명에서 일자리 새로 30만 명이 더 추가된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고,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이 혁신의약품을 연구개발, 산업화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전후좌우에 필요한 산업을 같이 들어간다면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과제는 전주기에 걸쳐 필요합니다. 첫째,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테크놀로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죠. 요즘 얘기하는 빅데이터 그리고 AI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혁신의약품의 연구개발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인허가 문제, 규제 문제, 요즘에는 그래서 Regulatory Harmoniz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규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한테 필요한 안전성 확보를 하고 또 인더스트리, 산업에서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하는 규제 조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생산,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가장 고품질의 의약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의약품을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또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화 그리고 사업화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연구개발을 많이 해도 사업화가 되질 않으면 사실은 우리 국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의, 바이오 또는 제약, 혁신의약품의 사업화는 단순한 상업화가 아니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산업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몇 슬라이드는 우리나라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제약바이오 산업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는지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의약품의 시장은 약 한 1조, 아니 1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1200조, 1.2 트릴리언 달러니까 약 한 1200조의 시장을 형성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20년 올해는 다른 해보다는 코로나의 임팩트 때문에 성장률이 3.8%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는 좀 낮은 성장률이죠. 그러나 다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즉 연평균 CAGR, CAGR이 약 한 7.4%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인더스트리에서 7%대의 성장을 매년 일으킨다는 것은 다른 여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차이가 나는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시장을 놓고 또 한편에 볼 수 있는 것들은 과연 거기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의 경쟁력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의 매출과 성장률을 놓고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파이자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등등의 소위 말하는 글로벌 탑10 제약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약 한 2019년 작년에 한 42%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자동차나 반도체 산업은 빅3, 빅5가 전체 시장의 70%, 80%를 점유하는 반면에 제약 바이오 산업은 그 탑10의 기업들도 사실은 전체 시장의 40%대밖에 점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팩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포캐스트에 의하면 2026년에는 탑10의 그 각종 제약기업들의 점유율이 36%로 떨어집니다. 즉 마이너스 6.2%포인트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만큼 빅10의 시장의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중소, 중견 기업의 성장이 더 커질 거라는 얘기죠.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한테 상당한 기회를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약 기업 또는 바이오 기업이 아직은 저 탑10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참 더 성장과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산업화, 아마 그 두 가지가 이러한 중소 중견기업의 미래 성장의 동력일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은 산업 구조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그 제네릭에 편중되어 있는 그러한 산업 구조를 이제는 R&D로 우리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많이 그동안 접했던 합성의약품 또는 케미칼 위주의 의약품에서 바이오 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 시장에 그동안 있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R&D는 강합니다. 특히 연구 분야는 상당히 강합니다. 베이직 사이언스 우리나라 굉장히 강합니다. 또한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술 기반의 기술들이 글로벌 시장에 기술 수출을 했죠. 2015년 한미약품으로부터 시작된 소위 얘기하는 랩스커버리에 의해서 조 단위 이상의 그 건을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과 기술 수출을 한 이후에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유한양행에서 나온 그 기술을 존슨앤존슨이죠. 다국적 기업에 수출을 하면서 조 단위 이상의 일조 한 4천억 정도를 기억이 되는데 토탈 합쳐 작년에 저희가 한 8조 정도의 기술 수출했습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잠깐 그 네이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상반기 또는 지금까지의 기술 수출이 이미 8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제약 기업들 그리고 또 바이오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 또는 여러 나라의 글로벌에다가 우리의 우수한 테크놀로지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시장입니다. 바이오 프로덕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에 관해서는 세계의 탑으로 시장 점유율, 생산 규모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바이오 시밀러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신약, 바이오로직스도 개발하는 쪽에 기업들이 상당한 많이 초점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진출, 우리나라에 개발된 우리나라의 신약은 이제 30개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9개라는 것은 미국의 FDA나 유럽의 EMA의 허가를 받은 그런 품목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출, 제품 수출을 통해서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이오시밀러의 유럽과 미국 수출이 엄청난 고부가 가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과연 우리의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을 글로벌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저 슬라이드는 작년에 저희가 영국과 컨퍼런스를 했을 때 그쪽에 영국에 있는 연자가 발표한 슬라이드 중에 있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글로벌에서 보는 한국, 블룸버그에 의하면 한국은 혁신지표, 이노베이션 인덱스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물론 이 혁신지표라는 것이 바이오 헬스 또는 바이오 파마 쪽만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한국의 혁신지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R&D 파워, 생산성, 그 다음에 교육, 리서치 숫자 등등등. 그러나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가 혁신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블룸버그에서 그동안 수년간 한국을 리서치하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쉽다면 올해 2020년 1월달에 발표된 이노베이션 인덱스 블룸버그에서 보면 한국은 이제는 2등입니다. 간발의 차로 독일이 1등으로 올라갔고 한국이 2등, 3등이 일본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의 혁신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옆에 있는 숫자와 그 지표들은 혁신성을 뒷받침하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국가이죠. 제약 바이오 산업에 일본,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신약 개발을 위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파이프라인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부터 지금 임상의 마지막 단계인 3상을 포함하는 여러 단계가 있지만 이러한 파이프라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역량은 충분히 증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좀 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이노베이션,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혁신의 효율성, 특히 제약 바이오 산업을 본다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하고
함께 논의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올해 2020년에 논문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혁신 신약의 효율성을 어떻게 계산할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연구비나 연구 인력을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하는 투입과 그것이 논문에 게재되거나 아니면 페이턴트 수, 특허 숫자로 산출되는 중간 단계가 있고, 그것이 마지막에는 신약으로서 산업화가 돼서 실제 예를 들면 미국 FDA나 이런 데에 허가를 받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그 임상시험을 하는 것들, 임상시험이라고 하면 1상부터 3상의 휴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것을 산출하는 숫자를 놓고 개념을 해보면, 앞 단계는 연구의 효율성, 즉 중간 산출인 논문, 특허 등이 과연 우리가 연구비나 연구 개발했을 때 지출과 인력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뒷단계는 개발 효율성, 즉 논문의 게재수나 또는 특허가 실제로 임상시험이나 궁극적으로 허가로 가는 신약의 개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그 연구 단계의 효율성은 상당히 좋지만 안타깝지만 개발 단계의 생산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프가 작아서 자세히 보실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보겠지만 왼쪽에 있는 칼럼의 막대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연구 단계, 개발 단계의 혁신 효율성의 지표입니다. 즉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OECD 2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안타깝지만 15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야가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키워야 될 산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거를 위해서는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분야는 대학 그리고 연구소, 또 개발 분야는 기업 등이 분업을 하면서 동시에 협업을 하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약바이오의 혁신 의약품 개발의 혁신 효율성은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독일, 아일랜드 등 몇 개 국가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얘기했던 빅파마들, 즉 세계의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머물고 있다면, 통계는 없지만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나라들의 실제적인 그 합계를 통해 보면 아마 의약품의 혁신 효율성에서 보면 아마 이러한 6개 정도의 나라가 갖고 있는 점유율은 아마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혁신 성장을 위해서 어떤 기회와 도전이 있는지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협업입니다. 즉 Private Public Partnership. 이제 이 제약바이오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산업의 정책이, 산업의 목소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PPP, 즉 민간협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R&D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는 우리가 유럽에 있는 IMI라고 하는 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유럽 정부와 유럽 제약협회에 있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펀딩을 해서 지금 IMI 2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 2기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한 4조 정도의 펀딩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의약품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고 그 프로젝트 안에는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의약품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이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한다면 전체 유럽만큼의 그런 큰 금액을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집중을 할 것인가를 선정을 하고 그 분야에 우리가 깊이 들어간다면 한국도 분명히 이런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에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산업계의 오픈 이노베이션의 활성화입니다. 사실 하나의 의약품이 연구부터 시작해서 산업화되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한 13년의 시간이 걸리고 빌리언 달러 이상, 즉 조 단위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률도 아마 처음부터, 아주 처음에 후보물질부터 시작하면 5,000분의 1의 확률이고, 그나마 우리가 일상에 들어가서 일상부터 시작해서 산업화까지 마지막까지 가서 허가를 맡은 확률은 9.5%대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산업화이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약 바이오 기업뿐만이 아니고 병원, 연구소, 스타트업 회사, 바이오 벤처, 또 벤처 캐피탈, 그리고 제약기업, 그리고 환자단체 등등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산업을 같이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글로벌 진출, 명제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우리끼리의 리그가 아니고 우리의 갖고 있는 역량을 글로벌에 접목을 시키고 때로는 기술로 수출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혁신의약품이 외국에 수출을 일으켜야 합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왼편에 있는 거는 작년에 미국의 보스턴, 영국의 런던,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벨지움은 없네요. 그래서 몇 군데를 직접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의 생태계를 보았습니다. 보스턴은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MIT나 하버드와 같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학과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주정부의 투자 그리고 벤처 캐피탈의 투자가 엄청납니다. 작년에 그 벤처 캐피탈 민간 투자가 4조에서 한 5조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 보스턴에 있는 그런 작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이 나스닥 전체 상장수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스턴은 빅파마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 의견을 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기업들도 나가자. 그래서 뭉쳐서 나갔습니다. 10군데의 제약기업들이 보스턴에 있는 CIC라는 혁신센터 안에 입주를 하는 거를 프레임을 만들고 나가기로 했고, 단지 역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못 나가서 저희가 버추얼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죠. 런던에 있는 예를 들면 캠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는 또 미국하고는 틀립니다. 굉장한 베이직 사이언스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많은 병원들, 몇백 년 동안 했던 옥스퍼드,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임페리얼 등등의 많은 대학병원에서 연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같이 공동 개발하고 같이 연구해서 우리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뭉쳐서 나가야 된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몇 장은 자, 그러면 이러한 제약 바이오 산업의 현황 그리고 우리가 보는 미래를 놓고 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떤 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 킴코,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 킴코는 그러한 방향에 기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제약바이오협회와 56개의 제약기업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만든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올해 8월 초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고, 제가 역량은 크지 않지만 초대 대표로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설립 목적은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갖고 있는 역량을 같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제약기업은 노바티스, 파이자 이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단 제약기업만 뭉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스타트업이나 투자기관들도 같이 뭉쳐서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세 가지 목적을 주 목적으로 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 또는 자국 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려왔던 혁신의약품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 개발을 해서 어떻게 산업화를 할 것인지를 같이 모여서 같은 공동 주제로 공동 투자, 공동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경쟁적 우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글로벌에 있는 지역 또는 나라의 시장성이 어떤지를 분석을 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진출을 도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갖고 다음과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코어는 킴코의 운영위원회, 즉 제조분과위원회 또는 R&D분과위원회, 56개 기업이 연구소장, 또 개발부 본부장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과연 우리의 갖고 있는 역량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집합을 했을 때 아마 상당한 파워를 갖고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학계나 산업계나 또는 보건의료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컨소시움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조언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같이 만들어 가거든요. 첫 번째 사업으로는 올해 추경으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연구 개발뿐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우리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가 명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에 필요한 생산 설비를 지원을 하자 하는 것이 결정이 났었고, 그 사업을 지금 킴코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기업 또는 바이오기업 이쪽에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 개발을 하시는 분들한테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설비를 지원을 하는 것을 정부과제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중기부에서 우리나라의 생산 인프라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인프라, 특히 이제 의약품 쪽은 일반 다른 인더스트리와는 틀리게 GMP, 우리가 얘기하는 KGMP로 되어 있죠. 또한 KGMP의 고도화, 즉 스마트 공장을 하는 그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지난달에 약 한 앞으로 9개월 동안 약 한 36억 정도를 갖고 저희가 제약 바이오 기업한테 스마트 공장을 지원을 하는 그런 과제를 선정을 함께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프라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앞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킴코
하고자 하는 거에 중요한 과제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술 기반 의약품, 테크놀로지 베이스 메디슨을 하고 또는 뭐 이제 계량신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기술 기반 의약품을 우리의 역량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이것이 글로벌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글로벌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 지원, 여러 가지를 도와서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하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한두 달 또는 1년, 2년의 승부가 날 거란 생각은 안 하지만 혁신의약품의 연구개발 그리고 산업화, 아마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육성 그리고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아젠다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개발 또는 사업화, 공동 펀드, 가치 운영, 가장 투명하고 가장 객관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앞으로의 우리의 기회, 또 혁신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러한 그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 성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 향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가 브랜드로서 전 세계에서 탑에 갈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산업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